예, 얼마 전 전주의 한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이 콜수를 못 채웠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감정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김태흥 감정노동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서울에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주셨는데 이 사건 관련돼서 뉴스 접하셨는지요? 예, 서울에서도 이 뉴스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고 예. 지금 뭐 전국적으로 탄핵 사건이 전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뉴스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져서 저도 이 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편입니다. 어떠셨어요? 이미 뭐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 사실은 이제 이 일어난 콜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몇 년간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콜센터에서는 사실 3년 전에도 30대 여자분이 자살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물론 실적과 심각한 감정 노동으로 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심지어 이 회사의 원청 회사의 중역이 자살하는 예, 어찌 보면은 이 회사의 원청 회사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데 심각한 감정 노동과 그리고 실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L모사인데 여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통신사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뭐 S사, 뭐 L사, P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그 화두가 감정 노동인데 누구나가 이제 야 그럼 나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감정 노동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 노동에 대한 개념부터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 노동은 원래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예. 미국의 혹실드라는 학자가 감정 노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냈죠. 그래서 서비스업 같은 데서 웃음과 미소로서 일을 하는 거를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 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게 맞냐면은 내가 분노와 비참함을 참고 나의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네.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참고 일하는 것이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감정 노동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회사에 다녀서 일하는 모든 대인관계, 또 가불관계, 거래처, 심지어 직장의 상하 관계도 감정노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참고 하는 노동이라고 봤을 적에는요. 네. 대개 이제 노동하면 육체 노동, 또 정신적인 노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개념 같아요. 감정 노동. 그럼 정신 노동하고 감정 노동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일루즈라는 학자가 이 감정 노동을 감정 자본주의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본의 한 수단이 돼버렸다는 거죠, 감정이.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제 육체 노동의 시대도 끝나고 지식 노동자의 시대도 끝났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AI, 그 인공지능이 대두되면서 많은 그 지식 노동자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노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감정 노동이 인간이 최후로 하는 일자리인데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김태웅 소장님께서는 이미 한 6년 전부터 2011년부터 감정노동연구소를 지금 운영해 오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이런 연구소를 만드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 이런 걸 만들었는지도 궁금해서요. 네, 저는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하던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예. 제 직업은 이제 감정노동 강의가 직업이지만 원래는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제 마지막 직장이 요번에 그 탄핵 사건의 조연으로 나온 그 차모 씨가 강탈을 하려고 했던 그 회사. 네, 그 회사가 마지막 직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광고 회사는 물론 잘 나가는 사람 몇 명을 빼고는 한 99%의 사람은 굉장히 힘든 감정 노동을 해요. 광고주라고 그러죠, 우리는. 네. 광고자를 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갑질이 또 심한가 보네요. 심각하죠. 예. 한 달 내내 준비해온 걸 확 뒤집어 날지, 뭐, 우리 회사에 뭐, 전혀 뭐 아는 게 없다는 등 뭐 아주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도 하고. 일반적인 서비스 감정노동하고 틀린 거는 일반적인 서비스의 감정노동은 어찌 보면 지나가는 손님,
콜센터도 뭐 한두 번 전화하고 끝나는 고객이라면 광고 대행사는 계속적으로 한 거래처를 만나야 되는 예. 그런 감정 노동이라서 사실 광고계에 굉장히 정신적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치료도 받고 이러는데 그냥 생계 유지 때문에 버티는 거군요. 그렇죠. 겉으로만 화려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겨보려고 제가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진화 심리학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인생의 답을 찾았는데 그리고 나서 6년 전에 감정 노동을 만나게 된 거죠. 아, 내가 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이 감정 노동을 이겨냈는데 이거를 접목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강도 다니시면서. 네네. 감정 노동이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유독 심한 편인가요? OECD 국가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합니다. 이 감정 노동은 사실은 고객 만족 경영하고 같이 가거든요. 예. 근데 이 고객 만족이라는 이론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는데 미국에서도 고객 만족을 만들어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굉장히 악성 고객, 소위 진상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악성 고객이 와서 난리를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 고발합니다. 예, 예를 들어 미국의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거기도 다 비정규직 사회거든요. 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고객에 접점에 있는 분들이 외주화, 비정규직, 또 특수고용직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자살한 그 회사도 사실은 외주 회사입니다. 네. 원청하고 관계가 없는 외주 회사인데 이런 것들 이론이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예,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지금 비정규직화 뭐 또 외주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성 고객이 와서 막 그 난리를 피우면 미국 같은 데는 고발을 하죠. 유럽 같은 데서는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고객은 왕이다 이런 뜻은 좀 친절해다오 뭐 이런 뜻이죠. 프랑스나 뭐 북유럽 가보시면은 불친절하게 아주 짝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고객은 왕이다 그러니까 고객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예, 그런 현실이 지금 이런 자살 사건과 연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스트레스는 여기저기 뭐 만연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처에서 다 느끼고 있는데 이게 자살까지 이어질까? 이렇게까지 심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예. 조금 조사를 해보면 내면으로 많이 곪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100명의 고객을 상대하면은 99명의 고객은 선한 고객입니다. 잘해주십니다. 사실 세상이 이렇게 나쁜 세상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힘들게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총을 쏘거든요. 사실 전쟁에 나서 총알이 날라오면은 100발의 총알이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예. 그 중에 한 발만이 사람을 죽이는 거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하루에 내가 100명의 고객에 상대를 하면 또는 콜센터에서 콜센터는 보통 하루에 150콜, 200콜 정도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내가 하루에 200콜 정도의 통화를 하면 또는 오프라인에서 100명의 고객을 만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총을 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겠죠. 네.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명이면 한 달이면 30명. 1년이면은 365명. 그러니까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은 365발의 총알을 맞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 아무리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도 이런 그 상처를 빨리 회복하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무리 회복 탄력성의 문제지 이 감정 노동의 현장에서는 언제 무너지느냐 시간의 문제지 예, 회복 탄력성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 노동의 고객의 접점에서 그 우울증 지표나 예. 또는 공황장애 지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 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종 별로 보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저도 검색을 해보면 이 콜센터 직원들이 가장 감정 노동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 그 여고생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네. 콜센터 같은 경우는 우선 구조적인 문제를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콜센터는 100%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콜센터의 90%는 외주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오리지널 원청 기업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협력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하청업체죠. 예, 협력사, 외주업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도 본사 차원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사실 외주니까. 외주. 네. 예, 너네 회사에서 책임을 져라라는 건데 콜센터의 시각은 일단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청 회사에서 보호해 줄 수는 한계가 없습니다. 없고 그 외주 회사, 협력회사는 또 콜센터들은 되게 작은 회사들이 많고 또 여러 회사를 하다 보니까 또 원청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지 않으면 또 계약이 끊어지고 예, 그런 상태에서 무방비로 이제 젊은 여고생이 가가지고 예. 뭐 소위 말하는 그 욕바지 같은 그런- 세이브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욕바지 부서로 일명 또 불리기도 하고요. 네네네. 예. 세이브 부서라는 부서가 그게 사실은 노련한 남자들도 하기 힘든 건데 뭐냐면은 이 제품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예. 내 인터넷 이 제품 해지해다오. 이 휴대폰 내 가입 이거 해지해다오. 이렇게 해지 고객이 전화하는 콜센터에서 해지를 못하게 하는 게 세이브입니다. 그럼 그 해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이미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고 예. 예, 상당히 그 이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전화를 하게 되겠죠. 조금만 잘못 응대를 하면 바로 욕이 나오고 아예 처음서부터 욕을 하는 그런 고객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여고생이 아르바이트를 거기를 가가지고 무방비로 그 욕을 당하고 현장 실습이죠. 그렇죠. 예. 예, 무방비로 그런 욕을 당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적까지 예, 그 위에서 압박을 느끼고 그거는 아마 그 여고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다른 분들도 예, 아마 그런 정도까지 좀 어려운 생각을 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더 힘들어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객들이 이제 욕을 먹어서라기보다는 그 네, 실적 네. 때문에 콜수를 못 채워서.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해지를 하려는 고객들을 방어를 하고 오히려 그 고객들에게 뭐 다른 그 상품을 팔아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고 그게 굉장히 노련한 사원들도 해내기 힘든 건데 여고생한테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실적이나 이런 세이브 비율 같은 걸 따지는 거는 이제 원청에서 그거를 컨트롤 하거든요. 예, 원청에서 컨트롤 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다라고 또 발을 빼버리니까 예, 더 힘든 상황이죠. 네. 자, 오늘 감정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떤 시민의식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땅콩 회항이라든지 또 라면 상무. 그런 데서 이제 승무원이 받는 어떤 감정 그런 그 피해라든지 네. 스트레스 이런 네네. 것들이 도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의식이 좀 바뀌어져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감정 노동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땅콩 항공이나 아니면 3년 전에 그 라면 상무 사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하늘 위의 감정 노동 사건으로 언론을 장식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좋은 직장이라고 보는 뭐 공무원들도 아주 심각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요. 뭐 백화점, 뭐 마트 이런 데는 당연히 그렇고요. 예. 네. 공무원도 감정 노동자인가 의아해하실 텐데요. 요즘 젊은 분들 전부 다 이제 공무원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에 노량진에 가면 거의 10만 명 이상의 지금 공무원 시험 맞아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네. 합격하면 어딜 가느냐? 9급, 7급 합격하려면 전부 다 대민 업무랍니다. 대민 업무라는 게 국민을 상대하는 일인데 뭐 국민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학술적인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감정 노동이 보는 국민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거의 뭐 조폭서부터 선량한 사람까지 다 국민이고 예,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서부터 뭐 정상까지 다 국민인데 이거 상대해야 되는 게 대민 업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 대민 업무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콜센터 같은 경우는 뭐 말할 나위도 없죠. 콜센터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이 이제 외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데는 3개월에 90%가 되는 데도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거기 있다가는 아까 그 학생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두는 그런 사례도 있고 심지어 이제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는 뭐 콜센터의 팀장이 실적이 나쁘다고 막 때렸던 때려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고 와. 지금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네. 그런 사건도 있죠. 그래서 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좋은 직장인 것 같다고 싶어도
다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감정 노동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최고에 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성별로 보면은 여성이 또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업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고 특히 콜센터나 마트나 뭐 백화점 이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고객에 접점해서 한 60-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성희롱이나 또 인격 모독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제는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육체 노동이나 지식 노동의 시대도 끝나고 지식 노동자들도 이제 감정 노동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남자들도 이제 거의 감정 노동자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센터. 뭐 스마트폰 고장 나시면은 서비스 센터 가보시면 그 기술자분들. 예. 전에는 자기의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지식 노동자였거든요. 그분들 매장까지 뛰어나와서 뭐 고객님 이거 제가 무료로 해드렸고요. 뭐 그 뒤에 꼭 붙이는 말이 하나 있죠. 예. 전화 오면 잘 받아주십시오. 매우 만족. 5점 만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를 또 하니까요. 평가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분들, 뭐 각 자동차의 서비스 센터의 기술자분들, 뭐 심지어 그 수리하는 전봇대에 올라가는 기술자분들도 인터넷 고장 나면 이제 그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네. 비가 막 내리고 번개 치는 날 대개 이제 인터넷이 끊어집니다. 그럼 당신네들 어떻게 된 거냐? 빨리 고쳐라. 그러면 그분들이 번개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봇대에 올라가야 되죠. 예, 그 이제 잘 고쳐졌느냐고 또 고객마저 평가를 또 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또 전에는 자기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지식 노동자들도 전부 다 감정 노동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제 언급해 주신 여성들이 피해자들이 많고 성희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책을 좀 내놓아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사실은 저는 이 시스템 이론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객 만족의 문제는 뭐냐면은 고객 만족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의 고객 만족은 좀 왜곡돼 있어요. 왜 왜곡돼 있냐면 원래 고객 만족은 피커 드러커가 주장하기를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을 개발해라.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발해라. 그래서 고객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다. 이게 원래 고객 만족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스마트폰으로 잘 나가는 회사 보면은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뭐 잘 아시죠? 어떤 회사인지요? 예. 사과. 예. 예, 거기 저 액정이 깨지면 안 바꿔줍니다. 통째로 바꿔야 돼요. 그 중고폰으로 37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바꿔야 되는 그런 불친절한 짝이 없고 매장에 가보면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줄을 쓴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 회사의 고객 만족은 제품 자체에서 서비스 자체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웃음과 미소와 친절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고객 만족은 전부 다 웃음과 미소와 친절이 이게 고객 만족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99명의 선한 고객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막 성희롱하고 인격 무시하는 이런 고객마저도 이 고객 만족의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줄 알고 그것도 예의 고객님을 하는데 또 실적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참아야 되고. 네네.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차라리 예. 딱 고발을 해버리는 게 잘라내버리는 게 그러니까 고객 만족은 선한 고객한테만 하고 웃음과 미소는 예. 고발을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게 시스템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콜센터에 전화했다가는 네. 고발당한다라는 인식을. 예,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성희롱 네, 이런 네, 것들 네, 좀 안 네. 해야 될 텐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왜 보호가 안 되느냐? 외주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주화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직고용이나 계열사라고 있는 콜센터에서는 그런 걸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직고용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조도 있고 네. 거기서 고객들이 욕하고 이러면 바로 고발을 하고 또 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케어해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주화돼 있다는 거는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네. 사람 마음이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데 그 보호해줄 성희롱 너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실적만 올리면 돼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군요. 근데 외주화가 되기 때문에 네. 바뀌어라 해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신자유주의 시스템 중에 가장 그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속고 있죠.
고용 시장의 유연화. 와, 이게 무슨 굉장히 대단한 말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고용 시장을 유연하게 노동자를 유연하게 자를 수 있게 해라. 이런 거죠. 회사가 어려울 적에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고 유연하게 회사를 축소할 수 있게 하려니까 나온 제도가 이제 외주화, 비정규직, 네. 뭐 특수고용직 이런 건데 이런 이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지금 비정규직화가 돼 있고 전 세계가 다 외주화가 돼 있습니다. 미국의 콜센터는 인도에 다 있거든요. 네. 인도에 다 있고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고 또 외주처에 있는 데에서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방관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게 왜 큰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예. 이번 사태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실적이나 고객 만족 점수 같은 거는 원 회사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휘는 본사에서 체크를 하고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너네 회사에서 일어났는데 너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휘 감독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본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외주화는.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도에서 뭐 조례를 제정한다, 감정 노동 피해에 대해서 또 뭐 입법화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제 노동부에서 작년에 입법 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 노동으로 인한 우울증 또는 업무 장애 이런 거를 산재 인정을 하는 그런 걸 지금 그 입법 예고를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고 아마 예. 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뒤로 미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법이 통과가 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감정 노동 때문에 공황장애 걸렸다. 감정 노동 때문에 우울증이 심각해서 자살 직전에 몰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렇네요.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 본인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외주화되어 있는 아웃소싱 회사에 있단 말이죠. 예. 그걸 개인의 힘으로 증명해내기가 힘들고 실제로 지금까지 보면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판정을 받아가지고 산재 인정된 사례가 한 건 딱 있습니다. 네. 다 졌어요. 다 졌어. 오. 네, 다 지고 기업의 힘을 당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네, 그 다치고 나서의 우울증을 케어해주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구조 자체가 외주화가 돼 있고 또 개인의 힘으로 그걸 증명해야 되는 이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그런 진상의 문제가 나타나면은 네. 그 감정 노동자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콜센터 같으면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해주고 고발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그걸 못하는 기업은 원청을 제재를 가해라라는 좋습니다. 예 네. 그런 거를 제가 일시방편으로라도 감정노동 방어권이라는 법률로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방어권 네, 좋습니다. 감정노동 그 방어권 네, 네. 가슴에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성희롱이라든 이런 발언하면은 바로 고발할 수 있게. 근데 실제로 그 감정노동 방어권을 시행을 해서 회사에서 이익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 지표가 심각하고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높고 막 이러니까 교육만 시키면 되는 줄 아는데 오히려 이런 법을 시행을 하고 그들 감정 노동자를 본사에서 내 편으로 끌어들였을 때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카드 회사도 대부분 다 위주화되는데 모 카드 회사 사례를 보면은 그 카드 회사의 이직률이 40%가 넘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이제 외주화가 돼 있는데 본사 사장님이 취임을 해서 딱 보니까 이직률이 너무 높고 노련한 사원들이 계속 나가고 그 노련한 사원들이 그 좀 물건 이 제품도 팔아주고 설명도 해주고 악성 고객도 잘 해줘야 되는데 노련한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 한 통만 잘못 받으면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침에 어떤 악성 고객한테 한 2시간 시달리고 나서 오후에 도저히 전화 못 받겠습니다. 나가고 그 다음날 사표를 이제 팩스로 던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직률 40몇 %로 나온 거죠. 그래서 본사 사장님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 악성 고객은 고발하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려라. 그때 중간 관리자들이 이거 우리 회사 매출을 올려주고 큰 고객들입니다. 그 시간에 선한 고객들한테 집중해라. 차라리.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외주의 콜센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본사에서 결정을 했죠. 본사 사장님. 알겠습니다. 실제로 네. 어떻게 되느냐? 예. 이직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매출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고객 만족 지수가 올라가서 예, 굉장히 그 좋은 직장으로 그렇네요. 기원한, 그래서 콜센터가 제일 감정 노동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고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오늘 김태용 감정노동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봤는데 더 이상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끔씩 아마 자주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콜센터 직원분들하고 통화하실 때 상대방이 혹은 내가 아는 지인의 딸이라든지 또 아는 조카, 동생일 거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